그럼 오늘 또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가나다 순으로 정했고요.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를 역임하시면서 한국기자상, 민주언론대상을 수상하셨고 제16대 국회의원을 우리 동네 강서을에서 역임하신 김성호 전 의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토론자로 나오면서 이 토론을 누가 주최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종구 대표님하고 양윤영 대표님이 공동 주최하는 걸 보면서 주최자를 보면은 이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것인가 거의 보입니다. 저는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그동안 김종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양윤영 대표님과 함께 여기 계신 우리 정재철 대표님을 모시고 한결같은 정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 노선, DJ 노선, DJ 철학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DJ 노선이 일관되게 중도 개혁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구 대표님과 양윤영 대표님이 일관되게 중도개혁 노선을 걸어온 두 분이 이 토론을 개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미 중도개혁 세력의 통합은 절반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재철 대표님과 박상병 박사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워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경험이나 경륜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바라보는 현재의 정국과 내년 총선 한번 진단해보고, 그리고 정재철 대표님과 박상병 박사님께서는 발제와 관련해서 중도개혁 정당의 성공에 대한 어떤 전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현재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박상병 대표님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보수 세력,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산업화 세력으로 불리는 구시대 부패 보수 세력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통해서 기존의 이른바 민주 세력, 기존의 구시대 운동권 민주 세력의 무능한 민주 세력의 퇴장, 현재 정치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 세력, 민주 세력의 몰락으로 사실상 현재 한국의 정치는 정치적으로는 공백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 공백 상태를 어느 세력이 메울 건가, 어느 세력이 차지할 건가,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한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시대 정신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는 이미 사실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인 선진화를 위한, 저는 선진화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산업화, 민주화에서 선진화가 시대 정신인데, 사실은 시대 정신이 이제 오래됐습니다. 오래. 근데 정치권이 이것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러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또 선진화를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선진화를 대변하는 정당이 업그레이드된 중도개혁 정당이 바로 이런 선진화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개혁 정당은 선진화를 대변하려면 전문가 정당이 돼야 됩니다. 무능한 운동권 정당의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몰락과 함께 저는 이미 역사적으로 퇴장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정당이 돼야 됩니다. 이념 과잉 정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중도개혁, 세력의 통합은 바로 이러한 중도개혁 노선에 입각한 전문가 정당,
정책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개혁 정당의 문이 활짝 열린 건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완벽한 몰락 또는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사상 최고의 대통령 지지율에서 시작해서 가장 급속하게 몰락한 정권입니다. 해방 후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그런 선거를 통해서 사실 이루어진 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이라는, 그래서 거저 주워 먹은 겁니다. 자기의 노력, 실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해방 이후 딱 2번이 있었습니다. 4.19 때 이승만의 몰락에서 장면 정권, 그리고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장면 정권 1년 만에 물론 쿠데타에 있었지만 장면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바로 장면 정권의 몰락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무능, 분열, 오만, 패권 이 부분에서 장면 정권의 몰락과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실 촛불혁명에 의한 촛불 정권이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에 가장 늦게 참여한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도 가장 늦게 참여했습니다. 이미 시민들이 이뤄놓은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현실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집권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집권은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당 단독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과 모든 정치 세력의 사실은 공동 집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은 촛불 공동정부, 촛불 공동정권을 구성할 걸로 봤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럼 국민의당, 정의당, 더 나아가서는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까지 저는 포괄하는 그런 개혁 공동 정권을 구성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의당에 있을 때 그때 안철수 후보는 명확하게 대국민 공약을 통해서 집권하면 개혁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촛불 공동정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 반응이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기는 더 큰 공동정부, 촛불 공동정부 구성, 그렇게 나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물론 그때 이미 문재인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안철수 후보의 개혁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선거만 얘기는 정치 공작, 정권 야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문재인 후보의 그런 집권 이후의 어떤 국정운영 행태가 자체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 분점이나 공동 집권 대신 권력 독점 또 단독 집권을 선택했던 거죠. 저는 바로 여기서 실패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다. 그리고 지난 2년 반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초 잘못된 그런 선택의 결과로서 저는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반은 권력 독점, 민주당의 권력 독점이지만 사실은 친문 패권 독점이었죠. 또 이념 과잉의 정치, 또 진영 논리에 의한 분열의 정치, 또 관념적 과격성, 이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통합 정치 대신에 분열의 정치를 선택했고 문재인 정부는 또 미래지향적 정치 대신에 과거 퇴행 정치에 저는 몰두했다고 봅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성공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통합의 정치를 이루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했습니다. 집권당이 되면
어떤 경우든 야당이 있을 때 잊어버리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권력 독점, 친문 패권이죠. 또 친문 패권 정치에 눈에 먹고 저는 이 시대 정신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패의 길로 들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저는 가혹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서는 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역시 이제 통합, 혁신, 또 정책, 인물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 중에도 이제 딱 두 개를 꼽는다면 결국 이제 통합과 혁신이죠. 어느 정당이 통합과 혁신을 잘 이뤄내느냐 그 부분을 유권자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볼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선거에서 백약이 무효입니다. 통합이든 혁신이든. 왜? 바로 대중들이 그 부분을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대 정신은 통합이라고 봅니다. 통합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심지어 성별로, 그리고 그동안 잠복됐던 이제 지역별까지 그런 분열의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진영 논리에 의해서 광기에 휩싸인 거리의 정치에서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별되는 그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민주주의 원칙인 합리적인 대화, 토론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분열과 증오, 분노의 정치만이 지금 저는 들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결국은 통합과 혁신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저는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저는 혁신에는 통합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패배자는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선거의 승리자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통합을 하는 세력이 결국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통합을 이루려는 큰 정치 세력은 두 개 있습니다. 현재 보수 세력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중도개혁 노선을 떼어서 우리 중도개혁 세력 통합 하나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 세력이 지금 통합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중도개혁 세력이 제대로만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 선거에서 제1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보수대 통합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탄핵의 그는 업보 또 수구 세력으로서 그동안 걸어왔던 그런 부분에서 수구적인 행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내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수 대통합 세력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개혁 통합이 어느 세력이 더 큰 틀에서 이 통합을 이루어내는가 그 세력이 내년 총선에 제1의 승리자가 될 거라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이 통합의 이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 정치권의 인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외부의 인사의 참여, 전문가 그리고 참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 대표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 대표님께서는 중도개혁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특히 이제 외부의 전문가 그룹, 언론에 거론된 거 보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그동안 만나고 있는 걸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중도개혁 세력 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외부의 전문가 그룹들이 이 중도개혁 세력에 합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박사님 관련해서는 박사님 관련 이 발제문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의 전망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왜 생각을 달리하냐면 박 박사님께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금 유승민 안철수계 통합세력 쪽에서 특히 권은희 의원이 10일 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없다. 또 신당을 중심으로 보수개혁 세력에 나서겠다. 이 발언을 보면은 뭐 보수 대통령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레토릭으로 봅니다. 특히 권은희 의원이 발언했다는 중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없다가 현재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신당을 중심으로 보수개혁 재건에 나서겠다. 권은희 의원이 보수개혁 재건이라고, 보수개혁이라고 했어요. 보수개혁. 저는 이 보수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국민의당에 있을 때는 보수는 자유한국당에 쓰는 겁니다. 우리는 중도개혁 세력에 쓰요. 근데 권은희 의원이 지금 안철수 의원의 사실상 대표 자격으로 나는 들어가 있다고. 본 스스로 권은희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자기를 보수 세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수 세력으로 딱 규정한 순간 자유한국당 통하면 너무나 제가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세력 관련해서 박 박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정 대표님께서 그 외부 인사 영입과 관련돼서 뉴스에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사람에 관한 문제는 금방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꼭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박영수 현재 특검입니다.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리고 홍석현 회장은 사람을 대주겠다까지는 확실히 했습니다. 내가 나서겠다는 정도는 아직은 펜딩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나는 다 세 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도 윤석열 지금 저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에 나선다면 지지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극이 되겠죠. 근데 정 전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리가 되면, 분위기가 되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예, 박 박사님, 네. 네. 네, 네, 김성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데, 보수 통합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뭐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 대통합한다는 것이 도로 새누리당 가는 겁니다. 도로 박근혜 정당입니다. 무슨 감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정당은 망한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새누리당 간다 그래가지고 국민들, 이야, 드디어 당신들 변신에 성공하셨군요. 저희들이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년 총선은 중도의 싸움입니다. 저는 중도 삼지대가 큰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못 쓸 경우에는 이 중도의 싸움입니다. 중도는 어떤 층인가? 지금의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촛불을 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 중도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특정 패권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다수가 황교안의 친박 정당, 그 정당을 지지할까요? 대한민국의 젊은 20대, 30대가 그들을 지지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장에 안 갔으면 안 가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을 봐보십시오.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황교안은. 만약에 황교안이 아니면 어떨까? 그건 달라져요.
황교안이 아니고 당에서 새롭게 못되면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만 지금의 황교안 체제는 왜 안 되는지는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황교안이가 당대표로 있는 그 정당에다가 당시대 대한정당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표를 준다? 주는 사람이 있겠죠. 얼마가요? 황교안 체제가 똘똘 뭉쳐봐야 35% 못 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5% 넘으면 2등 합니다. 2등. 대구, 경북에서는 혹시 1등 할 수 있어요. 정당 득표율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황교안 대표체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연말 정도에 대해서 당내에 이렇게 또 좀 혁신파가 당권을 장악하다든지 비대위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혀 또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황교안, 나경원은 물러난다고 보더라도 황교안 체제가 연연한 승선이 없다. 왜? 국민들이 바라보는 제1야당의 대안으로서는 깜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다수가 변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 정당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뭐 뜨거운 토론이 열기 때문에 시간은 또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음으로 우리 김종배 전 의원님께서는 80년 5.18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투쟁하셔서 5.18 사형까지 구형을 받으셨다가 그림자가 그래서 요즘에 잘 없습니다. 그 귀신에게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다 딛고 일어서셔갖고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지금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종배 전 국회의원님의 토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라고 고생하신 우리 김종구 대표 그리고 양윤영 대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평상시에 인간적으로 우리 정대철 보면 참 좋아합니다. 근데 맨날 비주류는 하고 또 뭐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 그 약자 동맹 같은 데만 자꾸 찾아다니시고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오늘 발제자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과 학문적 접근 이런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병 박사님은 제가 방송에서 늘 보지만 비교적 아주 균형이 잡힌 정치 평론가로서 평상시에 제가 존경했던 분입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오늘 제3지대 정당에 대한 토론회인데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론적 접근이라든가 우리 정세 인식 이런 것들에 상당한 공감을 하는데 저는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우선 중도 정당은 자본주의의 효율적 가치와 사회주의의 평등의 가치 이것들을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우리 보편적 가치가 중심이 된 정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많이 모인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소평 지도자가 지난번에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공과가 있다. 그러나 30%의 과만이 있으면 또 70%의 공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소 많은 사람들이 과가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국민이면 많이 몰려드는 정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YS나 DJ 때 정치부터 우리가 봤었는데 유세하고 와서 늘 신경 쓰는 것이 그 사진 기자들이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어떻게 청중이 많이 모인 곳으로
보도를 할 수 있게끔 사진을 찍게끔 부탁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떼거리가 좀 많이 모인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정당을 만들다 보면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켓이라도 들고 따라다니는 깃대잡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중도 정당이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들이 있지만 많은 떼거리들이 모여서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우리 정대철 고문께서 참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견해를 좀 달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또 정치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고 중도 정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통합을 했을 경우에 통합의 대상들이 지금 뭐 바른미래당 일부 그리고 민주평화당 또 민주평화당에서 나간 대한신당 또 일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앞으로 이탈할 수 있는 세력들까지 포함해서 텐트를 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손학규 대표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대표직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또 정동영 대표도 민주평화당에서 상당한 부분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당 대표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중도 통합정당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당신들 조금 뒤로 물러나 있으시오. 좋은 사람 하나 모셔다가 우리가 그 사람 포스트로 텐트를 치겠습니다 하면은 글쎄요 물러날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특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혁신과 통합 문재인과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통합하고 통합할 때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당에 있다가 탈당했기 때문에 복당시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가 그때 당시에 당 대표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세력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결국 손 대표가 당 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니까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해찬 대표를 만나가지고 공동 대표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거기서 자기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한명숙 대표가 되고 뭐 문재인이가 후보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손학규 대표도 그때 상당히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내에서 당대표 물러나시오 당신. 좋은 사람 모시다가 우리가 텐트를 칠라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동영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 소상공인회를 지금 정당화시켜서 민주평화당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당 몸집을 좀 키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차하면은 전라북도 중심에 당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동영 대표한테 우리가 통합정당 만들 테니까 당신도 좀 뒤로 물러 있으시오. 글쎄 그게 가능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대한신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몇 사람 정도가 지금 민주당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내에서 글쎄 이제 특정한 사람을 포스트로 좋은 분 모실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텐트를 치기 위해서 물러나라 그랬을 경우에 쉽지 않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위험한 것이 제3지대 통합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민주당이 약화되면서
진보 대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나는 주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신당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그걸 염두에 두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보대 통합 문제 이것도 우리의 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중도 통합 정당은 어느 누구도 배제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은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통합하자는 이야기를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그 양반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민평당이나 대한신당이 참여하는 그런 통합 원탁회의 같은 것들을 해서 의제를 먼저 정해놓고 탁자에 앉는 것보다는 탁자 위에서 의제도 만들고 또 거기서 문제도 풀어가는 그런 방식의 통합 접근이면 참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1차적인 통합을 통해서 그 이후에 총선 한두 달 전에 대권 후보감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그 통합신당을 지지하고 들어오면서 총선 때 지원 유세도 다니고 정치적인 평가도 좀 받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권 문제는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좋은 분들이 과연 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통합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도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 통합 정당을 지지 선언하고 들어와서 총선 때 지원 유세도 다니고 그래서 당을 조금 몸집을 키워가면서 정말로 중도 정당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당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 개인적인 소견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천적이고 또 실현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지금 바른미래당 전략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 최원식 전 국회의원님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최원식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가나다 순으로 이제 토론 순서를 했다고 그러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모든 상임위에서 거의 다 이 가나다 순으로 하는 바람에 저 최 씨는 거의 막바지에 주의력도 떨어지고 듣기도 어려울 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때 우리 얘기한 게 개헌할 때 이것도 성차별이다. 그래서 이 성차별을 없애는 개헌 조항을 꼭 넣자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바른미래당의 당직을 맡고 있지만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그리고 저는 그 전략 파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위원장도 하면서 있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면은 바른미래당의 당세가 그래도 더불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지만은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어떤 주체적인 역량이 너무 미흡하다는 걸 전제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외교 안보 위기입니다. 북핵 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우리나라 역사상 5개의 대문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 북한과
주변 4대 강국으로부터 외교가 다 지금 고립된 거죠. 두 번째는 경제 위기입니다. IMF 못지않는 경제 위기가 도래했고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지금 혈세 주도 성장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위기입니다. 탈원전 등 기간 산업을 포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대책이 전무합니다.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 지방자치 개혁, 연금 개혁, 의료요원 개혁, 또 개헌 등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와 개혁이 모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위기입니다. 갈등이 증폭하고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시위는 해야죠. 그렇지만은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시위 문화가 확산되면서 진영 논리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4대 위기에 대해서 정치는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위기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위기까지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이 실종됐습니다. 리더는 대중을 대변해야 되지만은 국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대중을 설득할 줄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리더가 대중 뒤에 숨어서 단기적 이익의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찰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성을 못하면 잘못은 심화되고 반복됩니다. 또 국가 이익보다는 선거만 의식하는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 설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정치 운영 스타일이 포기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2년 반도 위기 갈등만 양산하고 해법이 없는 정치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개혁 세력이 양 진영의 균형치 역할을 하면서 타협, 조정, 해결의 정치를 주도해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도 개혁 세력은 그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로 생존해야지 그 역사적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도 개혁 세력은 제 생각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열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더 큰 하나로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서로의 차이를 극대화시켜서 의심하고 분열하는 마이너스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도 개혁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의당을 만들 때는 중도 개혁 세력은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찰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이 연합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적 보수 세력을 내쫓고 고립시키고 보수 세력과 연합하도록 내밀치면서 우리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저는 진영 논리의 또 다른 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시각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논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적 보수 세력을 껴안고 함께하여 실용적 개혁적 중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통합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고 남북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러한저러한 루트로 경험한 바로는 현실적으로 안철수, 유승민 세력이 하나가 되어 신당을 창당하는 흐름과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든 사퇴를 안 하던 호남 의원 분들이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민평당, 대한신당으로 세력을 넓히는 흐름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상당 기간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결국은 중도개혁 세력은 분열의 극복, 중도개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제3지대를 최대한 통일하고 통합해내야지 총선에서 일정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친문 비문 간에 벽을 허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지적한 대로 자유한국당도 보수 통합이라는 나름대로의 통합 주도로서 총선을 대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분열된 중도 세력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분열은 자기 세력을 약화시키고 패배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일정 정도 갈라지더라도 끝까지 통합의 정치를 완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 진영 논리에 반대하는 비문 비박 세력이나 또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고 이를 연합해서 총선의 승리의 토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개혁 세력은
연대 정치를 과감하게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연대는 중도 개혁 세력이 추구하는 다당제하에서 사안에 따른 연대 정치는 당연합니다. 서구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연대 정치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세력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DJP 연합, 노무현 정몽준 연합, 비록 전날 깨졌지만 이런 연합이 우리한테 상당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면 여당이 원하면 일정 조건에 합의하고 개혁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한 선거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이 정권 심판을 염원하면 심판론을 전제로 다른 야당 선거연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탈원전 국민투표 부의라는 정책에 합의한 정치 세력과 이 정책을 앞장세워서 선거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아니 우리 중도 개혁 세력이 다음에 의미 있게 살아남으면 다음 2년 반을 주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를 잘하면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개헌이나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정대철 대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의 고민의 일단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도개혁정당의 필요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당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현실감에 따르면은 저희는 철저히 그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지금 그 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직자들한테 우리는 정규전을 못한다, 게릴라전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출 때까지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평형 경선제도로 할지 뭐 어떤 좀 민주적인 제도보다는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공천 이런 사고가 당분간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단기간에 유예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대철 선배님께서 지적해 주시겠다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좀 간단히 통합의 정치를 김종배 의원 토론 중에서 다 뭐 대부분 가는데 현 지도자에 대해서 잠시 난 유보하고 그 밥에 그 나물로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다 대표를 하게 되면 뭔가 바뀌었나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가 퇴색될까 봐 걱정이고 그분들을 영구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앞으로 대통령 후보에 가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의원들이 다 가능성 있는 인물들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경선에서 컴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무슨 민주평화당하고 대한신당이 크지 못한 이고 당신이 주장하던 10%까지 못 만드는 거는 대통령 후보가 없고 대통령 후보가 있어도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그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당에는 대통령 후보 가능성 있는 인물이 반드시 지도자로 등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기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죄송한 말로 손 대표나 정동영 다 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만 잊혀져 있었어. 잊혀져 갖고 국민들이 지금 당장 대통령 후보로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손학규 대표가 약속한 10%도 못 달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키워서 다음에 할 수 있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하고 단기 이후에 나도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때에는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그 급할 때는 뛰어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사람 무슨 추천하는 것도 그것이 하향식으로 일부는 할 수도 있다. 난 그것도 섞어서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건 예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동감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원래는 12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뜨거운 발제와 뜨거운 토론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신 게 증명된 게 지금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화장실을 안 가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젊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어디 강의 가면은 1시간 지나면 막 초조해서 빨리 나가고 들락날락거리시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것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많은 이야기들에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사구시라는 것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실천적 개혁이라는 얘기를 또 하시고, 결국 그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 지금은 떠났지만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게 부러우면 들어와서 집에 와서 그물을 짜라. 지금 뭐 야가 양당 구도로 잘 나가고 있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김성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야 됩니다. 한 300명 이상의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결론은 모바일 정당화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호남 기반이든 지역 기반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드를 심리학적으로도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억울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맥도날드 사건이 그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중병의 신장 요득증에 걸려 있는데 그게 검찰에서 다 기각이 돼서 억울했는데, 결국은 표창원 의원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병원비는 대주겠다는 정도로 무마하고, 그것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 또 자동차에 불이 나면 그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사회. 또 어린이 보호법을 좀 해서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도 통과 못 시켜주는 이런 억울한 사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우리 미래의 중도개혁 신당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명랑오락당 개념을 가져야 된다. 즐겁고 행복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교주가 있어야 된다. 그 교주가 누가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우리 정대철 의원님하고도 성은 같지만 그게 이제 정약용 전 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중시한 게 실천이고 실사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묻어난다면 우리가 오늘 토론하고 발제한 이야기들이 승화돼서, 그리고 누가 집권하느냐가 또 내년 총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우리 국민을 위한 중도개혁 세력이 여야의 좌우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정당 문화를 만들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실천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많은 지지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정말 지금 우리 사회 대리운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데 매일 밤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도 많이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미래의 우리 중도개혁 세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도 좀 받고 싶지만 시간상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개별적으로 식사하시면서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자님과 세 분의 토론 대단히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회를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개혁 세력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십니다. 화이팅!